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 움직임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선 차출을 위한 여론 띄우기를 했습니다. 하정우 수석 어제 출마에 대해서 선을 그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하정우 수석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 수석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정우 그 수석까지 나서서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대표는 빌드업을 하는 것이죠. 지금 8월 전당대회에서 핑계 빌드업인데 부산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딱 한 석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갑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전재수 아직도 왜 사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사퇴해야지 재보궐이 열리는데 재보궐이 만약에 열리면 하정우 수석 나와라 얘기해요. 근데 졌을 때 하정우 수석이 나와서 지잖아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보낸 사람인데 그 사람 그 대통령 청와대에서 보냈는데 진 선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라는 게 있고 나와라 했는데 하정우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내가 그때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어야지 이기는데 하정우가 안 나와서 우리가 선거 진 거 아니냐 이러한 양비론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전당대회를 갔을 때 부산에서 한석 의석수를 빼앗긴 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정우 수석이 좀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얘기하든가. 네. 근데 대통령실 인사권자가 결정하니까 인사권자에게 맡기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글쎄요 민주당한테도 안 좋고 그게 북갑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과연? 그리고 정치 출마라고 하는 게 자의에 의한 출마여도 그게 뽑힐까 말까 하는데 뭔가 타의에 의한 등 떠밀려서 출마하는 게 과연 북갑 주민들이 보기에 좋을까? 북갑 주민들은 뭔 죄인가라는 생각이 전 먼저 들고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네가 결정해라라고 했을 때 본인은 안 나갈 것 같다라고. 근데 정확하게 좀 더 명징하게 요즘 또 방송 출연도 잦아졌는데 안 나간다라고 한 번 더 천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SNS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나간다라고 말을 하든가 해야 되는 그 명확한 입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더 이상 북갑 주민들과 국민들을 현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직접 만나서 출마를 권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당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맡은 역할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정우 수석이 과연 부산 재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기인 총장님 말씀처럼 지금 뭐 저는 뭐 열심히 제 할 일 하겠습니다. 할 일을 어디서 한다는지는 얘기 안 해요. 부산에서 하겠습니다. 혹은 뭐 청와대에서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안 나가겠다는 말을 명확히 안 하고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것인데 제 국민의 한 사람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정우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검색을 해봤을 때 매년 AI에 관련된 책을 써냈더라고요. 뭔가 AI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에서 로드맵을 짤 수 있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롤과 그 역할이 일단은 정부 안에서 또 권한이 있는 대통령실 안에서 그 로드맵을 어느 정도 완성이라도 하고 나와야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시적인 로드맵 성과, AI 로드맵 성과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국회의원 출마하게 되면 그러한 빈 공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청와대에서 적어도 멀쩡한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문성 가진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마마보이가 아니잖아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 이외에 본인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미래를 전부 다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어쨌든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진로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서 본인이 빨리 명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불출마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자꾸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한테도 안 좋고 정부한테도 안 좋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저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더 이상 좀 다른 플랜 B를 모색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데 자꾸 대통령 불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좀 저러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지역도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경기 평택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여의도에 돌았던 소문들 중에 하나가 민주당과 진보당의 거래설 뭐냐 하면 진보당이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좀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지지율도 좋게 나오고 있고 울산에서도 진보당의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노동자 도시라서 그 진보당이 우리가 울산시장을 후보를 안 낼 테니까 평택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내지 마라. 이러한 약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조국
입장에서는 평택을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 그럼 내가 그 자리 가야지 라고 해서 발빠르게 깃발을 꽂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보당은 그럼 왜 그러냐. 진보당은 약간 진보 좌파에서는 어떠한 수령님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에서 심상정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진보당이 강세이긴 하지만 어떠한 인물이 필요한데 김재현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김재현이 여성이고 삭발하고 뭐 이렇게 고초를 겪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김재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울산시장이 후보를 안 내겠다라는 건데, 근데 민주당이 얘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조국 후보자가 지금 찬물을 끼얹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너무 섣불리게 결정한 거 아닌가. 이런 굉장히 단순한 구도에 의해서 민주당이 안 나올 것 같으니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한 건데 그것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조국 대표는 얼마 전까지 이준석의 길을 가겠다, 동탄 모델의 길을 가겠다라고 천명을 하셨는데 평택을을 선택을 하면서 민주당은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후보를 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동탄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3자 구도에서의 극복을 말하는 거지 상대당 후보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꼼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뭐 민주당에서 귀책 사유가 있지만 확실하게 동탄 모델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그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거기서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조국 대표 지금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거 연대는 지금 힘들죠.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합당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 방금 말씀드린 부산에 뭐 하정우 나와라 안 나와라 정청래 명청대정 시즌 3다 이게 유시민 작가의 ABC론에 아직도 매몰돼 있고 거기에 조국혁신당이라는 합당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어서 선거 연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일부 정책 연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뭔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지금 뭐 두 분 다 SNS 중독자시잖아요. 그 두 분 다 SNS 하는 거 보면 별로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미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합당이 결렬됐다 보니까 그 합당을 제안한 것도 정청래 대표고 합당을 파기한 것도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한테 부채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든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마침 귀책 사유도 있으니까 평택을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뭔가 조국 대표한테 갚을 건 갚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공천의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선거 연대나 선거 단일화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좀 보는 게 왜냐하면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다 돌려놓고 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차라리 무공천을 했으면 무공천을 했지 선거 연대나 단일화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공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는 전 지역 공천 방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 원래 당규에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우리가 후보를 안 낸다. 우리가 사고를 친 경우에는 근데 그것도 없앴잖아요. 그건 전 지역에 후보를 낸다는 거고 여당이 집권 여당이 한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낸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심지어 TK, PK도 대구에도 후보를 내고 다 이러한 입장인데 평택을이나 다른 곳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내 반발에 굉장히 세게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재보궐선거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가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산 북구 만덕동에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동훈 전 대표는 보선 승리를 발판으로 복당해서 또 후위를 도모한다는 구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본인이 그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때 총선 때 컷오프된 사람들이나 혹은 그런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당선돼도 복당은 없다고 본인이 천명했어요. 정치인은 본인이 내뱉은 말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덕동에 가셨는데 저는 뭐 그 SNS 쇼츠 본인이 올린 거 보고 안 되겠구나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정치인은 찾아가야 되거든요. 스킨십이거든요. 본인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찾아가고 아이고 짐 들어드리고 얘기 나누고 이게 박민식 후보자의 쇼츠와 한동훈의 쇼츠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확연히 차이나요. 한동훈 지금 계속 밀고 있는 게 중학생들이 말을 걸었다, 고등학생들이 말을 걸었다는데 이게 원래 아이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 서 있고 카메라가 있으면 말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만약에 한동훈이다 말 건 것도 아니고 아저씨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이게 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아직 조금 더 스킨십을 갈고 닦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만덕의 집을 구하고 나서부터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공천이 안 되면 연대 또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병수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김도우 의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다 할 부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본인도 지금 연대나 단일화를 원하고 있고, 본인은 지금 3자구도 다자구도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좀 모순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뒤에서 뭐 그런 제안을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대나 단일화 그리고 무공천을 깨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행동 아닌가요? 어찌됐든 과한 징계를 통해 가지고 내쫓긴 만큼 한동훈의 보수인지 아니면 박민식의 보수인지 국민의힘 보수인지 냉정하게 승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봐야지, 뭔가 조금 선이 얇게 무공천을 요구한다거나 다시 한번 연대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추구해왔던 정치적 결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저도 제 제3자 구도에서 동탄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다 보니까 팬덤들이 그렇게 찾아오신다는데, 팬덤이 오셔가지고 부산 북갑에서 선거 도와주는 거 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한동훈 대표가 북갑에서 선거를 하려면 북갑 주민들을 만나게 해야지, 팬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팬덤만 만나는 모습들을 북갑 주민들이 보면 더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이걸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저한테 한 시간 48시간 정도만 주면 저도 부산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하고 1대1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예, 선거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공부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살아 숨쉬는 그러한 스킨십, 그 삶의 궤적 이런 걸 좀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그 무공천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내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분이 될 수는 있지만 내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107명 중에 지금 김도우 1명, 곽규태 의원 그분도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2명 있고요. 복당 후 단일화. 예, 그리고 당협위원장 한 250명 중에 서병수 당협위원장, 그분이 북구갑이어서 상징성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북구갑에 한 1년 반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분이 되려면 한 100명 중에 한 30명은 들고 일어나야 내분인데, 한 명 정도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 107명 중에 한 명이면 1%도 안 되거든요. 이건 내분이 아니라 그냥 쓰잘데기 없는 소리, 잡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동훈이 정치력이 있었으면 부산에 있는 모든 의원들 혹은 전현직 부산 출신 의원들을 가지고 한동훈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제가 봤습니다. 무공천이라는 게 가능할까? 무공천이 있나? 보니까 공천 누가 신청을 하면 일단은 무공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단수 공천이 있는데, 이건 뭐 어느 당에도 있겠죠.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호 사유가 뭐냐면 후보자가 한 명밖에 없을 때. 지금 후보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영풍 기자라고 그분도 지금 등록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그분은 안 계시면 박민식 한 명밖에 없고, 두 번째 사유가 뭐냐면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지만 월등히 영향력이 뛰어난 후보자가 한 명 있을 때, 그럼 단수 공천이에요. 혹은 아니면 전략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러한 후보자가 있잖아요. 박민식 그 장관이라는 부산 북구갑에서 재선했었고, 또 부산 북구갑에서 전재수하고도 3번 붙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좀 그 꿍꿍이가 당이나 국가나 부산을 위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역을 위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전입 신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역 연고가 없는 지역에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동훈 씨가 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출마 선언 아직 안 했지만 이제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본인이 보수를 망쳐놓고 무슨 보수를 재건한다고 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재건하겠다라는 그 의지는 알겠는데, 그 보수를 재건하겠다라는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기조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음지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공천하거나 국민의힘에서 공천된 후보와 연대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 거예요. 어떻게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꾼 돈으로 빌린 돈으로 보수를 재건하냐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이 다자구도를 염두에 두고 출마를 했다면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십시오. 한동훈의 보수가 맞는지 국민의힘의 보수가 맞는지 제가 한번 평가받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기라도 있어야지. 뭔가 겉으로는 결기가 있는 척하면서 뒤로는 뭔가 이런 뭔가 공작 아닌 공작을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정치 방식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언제 무너졌냐? 보수가 무너진 게 왜 한동훈 때문이냐 말씀드리면 저는 2005년에 입당한 사람으로서 왜 그때 보수 정당이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냐라고 했을 때 법과 원칙을 좀 지키는 것 같고 떼쓰기를 안 하는 것 같고 뭐 경제 정책이나 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맞는 것 같아서 입당했어요. 굉장히 즐거운 당 생활을 보냈습니다. 2005년부터 12년, 13년까지 굉장히 즐거운 당 생활을 보내다가 박근혜 정부까지 즐겁다가 언제 보수가 무너졌냐?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뭐 태블릿 PC 하면서 그때 판결문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에 공판 검사가 한동훈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법 3차장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어요.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보수를 외치려면 이 보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때는 왜 어떠한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수사를 했던가,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있으면서 본인이 수사했던 그 보수층 인사들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해요. 혹은 아니면 나는 검사로 있으면서 보수층 인사뿐만 아니라 진보 좌파 측 인사들도 내가 똑같이 수사했다. 라는 하고에는 어떠한 성과가 필요하던가.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줬고 그 다음에 꽃길 깔아가지고 비대위원장 해줬고 비대위원장 했는데 총선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염치 없이 당대표 선거 나와가지고 당대표 선거 이겼고 그 와중에 갑자기 그 당대표 선거 하면서 나경원 의원한테 그때 패스트트랙 나한테 공소 취소해달라 그랬잖아요. 법무부 장관 할 때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그럼 대선 선거 출마했잖아요. 대선 출마했는데 내가 그래도 일반 투표는 이긴다 그랬는데 일반 투표도 졌고 당원 투표도 졌습니다. 근데 무슨 본인이 보수를 다 이렇게 망쳐놓고 어지럽게 해놓고 나서 뭘 재건하겠다는 것인지 그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한동훈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전재수 의원도 윤석열을 배신한 한동훈이라는 슬로건을 계속 쓰면서 공격을 하는데 전 그게 굉장히 따가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은 전 인간적 도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를 떠올렸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비대위원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당대표도 했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러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업어 키웠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하셨던 건가요? 근데 그거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때문에 이 뭔가 사달을 만든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적 도의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부산 민심에서 매우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아니까 전재수 의원도 그걸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전략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가지고 결국 절연하게 되었다. 본인이 느끼고 있는 사사로운 감정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정말 인간적 도의를 느낄 정도의 그 전략을 나가야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특히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민심들은 그걸 되게 민감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빨리 전략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이 지금 뭐 제가 민사법적인 표현을 하자면 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약간 이혼한 상태거든요. 이혼한 사람하고도 연락은 할 수 있잖아요. 이혼했다 그래도 뭐 애들 양육 때문에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처럼 이혼한 상태인데 이혼하고 그럼 제가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한 전 남편의 동생하고 연애하진 않거든요. 이혼한 전 남편의 뭐 무슨 가족들하고 사촌 동생하고 연애하지 않아요.
지금 이러한 격이에요. 한동훈 씨의 그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본인의 20대 이후에 사법시험 패스한 이후에 삶의 궤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 세트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 계엄 때 자기가 본회의장 한번 들어갔다는 거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이다 얘기하는 게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국회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윤석열 그러니까 이혼한 남편의 친동생하고는 연애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 부산 북가 보궐선거 현재로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른바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보수표가 갈릴 수 있다. 뭐 무공천하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보수표가 갈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산 북갑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전재수 의원이 3번이나 당선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표가 많은 지역은 또 아니거든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때도 58%에 가까운 득표를 얻기도 했었었고 지난 총선에서도 본투표에서 전부 다 국민의힘 후보가 전부 다 이기는 그 기염을 토했었던 그러니까 다른 부산에 있는 지역구와 유사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이 이 보수의 적장자 내지는 누구에게 표를 몰아줘야 될 건가라는 분명히 지혜로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표가 갈라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사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될 만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극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좀 봐요. 이 3자 구도에서 성공한 사람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대표 아닙니까? 지난번 동탄 모델을 한동훈 씨가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반대로 한동훈 씨한테 이준석 당대표한테 이준석 국회의원한테 그 중앙지법 3차장을 맡겨가지고 수사해라 이러면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는 이미 선거를 3번이나 치렀던 사람입니다. 이미 20대 후반부터 본인 40대에 이르는 12년, 13년 동안 이 여의도 바닥에서 굉장히 고초도 많이 겪으면서 성장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동탄에 가면 내가 승산이 있겠다 해서 동탄 간 거고 동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선이 된 거고요. 한동훈이라는 분은 공직선거 아직 한 번도 안 나와봤잖아요. 선거라는 거를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산 사람도 아니거니와 평소에 부산에 대해서 말도 안 했던 사람이 사투리도 안 쓰는 사람이 그 만덕동으로 지금 이사해서 부산 북구갑으로 출마한다? 이거 TV토론에 한두 번만 하면 부산 사람들이 바로 알아챕니다. 부산 다른 후보들은 다 사투리 쓰는데 여기 표준어 그 서울 말투 쓰면서 하면 부산 사람들은 닭살 돋는다 그러거든요. 거기서부터 괴리감이 생길 겁니다. 예, 부산 북갑 지금 내려가자마자 하는 선거 캠페인은 아니지만 나오는 메시지들이 전재수 까르띠에 시계 받았냐 안 받았냐 대답하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조국 대표 나 때문에 도망갔네 라는 말들인데 정말 부산에서 강남에 살던 사람이 부산까지 가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다면 부산에서의 어떤 정체된 문제라든지 의제라든지 부산 시민 북갑 주민들이 원하는 그 담론들을 발굴해가지고 꺼내기도 바쁜데 여전히 뭔가 지난번 망했었던 이조 심판론의 선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전 그렇게 해서는 동탄 모델에 전 뒤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산 북갑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내 주머니가 그득그득 찰 수 있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제로서의 선거를 해야 되는 거지 여전히 네거티브 선거를 하면은 검사로서의 선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공당이 좀 공천을 안 하면은 존재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산 북갑에서는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이 보선 출마 의지를 굉장히 공고히 하면서 한 전 대표와 연대는 없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부산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 박민식 전 장관의 행보를 왜 이렇게 막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죠. 뭐냐면 이 수도권 정치는 수도권 정치만의 방식이 있고 부산 정치는 부산 정치만의 방식이 있는데 박민식이라는 사람은 장관도 했고 재선 국회의원도 했고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등판해서 돌아오면 부산에 있는 내가 부산은 내가 좀 큰 어른으로 내가 부산을 큰 형으로 이끌고 싶은데 박민식이라는 거물이 들어오면 내가 큰 형이 못 되는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개인적인 이러한 서사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한석 한석이 중요한 게 개헌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석 한석을 더 뺏어 와야 되기 때문에 제발 좀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부산시 국회의원분들은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신경 쓰다기보다는 부산시장 선거부터 신경을 써야죠. 그거부터 최선을 다하시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형준 후보가 참 난처할 것 같은 게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를 만약 공천하게 된다면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선거운동해야 되는가. 과연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출신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이 선거가 선거 캠페인이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되게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워낙 그 바람과 구도가 센 이런 선거에서 가뜩이나 좀 어려운 선거인데 박형준 시장 포함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슈퍼챗 들어와서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남총각님이 2년 전 총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동탄에 후보를 출마시킨 이유가 뭘까요? 친한계 논리대로라면 보수의 재건과 승리를 위해 무공천하는 게 정답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직선거를 나오게 되면 이게 당내 선거에서는 전당대회에서는 서로 세게 공격 안 합니다. 지금 한동훈 씨는 전당대회 한번 나와봤잖아요. 그리고 대선 경선 나왔죠. 이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세게 공격 안 하고 당내 경선은 대선 경선이던 전당대든 전국구 선거기 때문에 그 아젠다에 대해서 막 뒤엉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도덕책 같은 얘기만 하가면서 끌고 나가는 건데 지역 선거를 딱 들어가는 순간 지역에 저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저기 북구갑에 다리가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골목길 어디 가봤어요? 지역에는 이슈가 들어가면서 세밀하게 들어가면 본인 전혀 모를 거라 생각되면서 아까 말한 보수 재건 아젠다도 결국 본인이 옛날에 했던 말이 계속 그대로 반복 리바이벌 되면서 그러면서 완주를 하겠죠. 완주를 하는데 저는 한동훈 씨한테 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직선거에서 피해야 될 부류가 몇 명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있어요. SNS 장사꾼. 내가 SNS 계정 몇 개 있으니 얼마를 사라. 지도 장사꾼. 지도를 놓고 딱 그려요. 여긴 내가 꽉 잡고 있으니 나한테 얼마를 달아. 조직 장사꾼. 내가 뭐 각종 사회단체, 체육단체 내가 다 갖고 있으니 나한테 얼마를 달라. 일정 장사꾼. 이거 일정 내가 다 짜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당선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그래서 이 선거를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걸 다 장사꾼들을 다 쳐내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부산의 관계 결국 장사꾼들의 꾀임에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 총각님의 댓글이 너무 촌철살인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로 있었을 때 동탄의 한정민 후보를 공천하면서 네. 이준석 대표를 떨어뜨리겠다라는 식으로 선거를 나섰거든요. 어쨌든 그게 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후보의 어떤 공천 전략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무소속이 됐고 반대 입장이 됐는데 반대로 이제는 무공천을 원한다거나 연대의 단일화를 원한다라는 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전 대표 원내 진입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복당과 함께 당권 재확보에 나서고 이를 기반으로 차기 대권에도 도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네, 그 한동훈 대표의 차기 대권 시나리오는 사실 현실 가능성이 좀 굉장히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가는 이유가 결국 그 여러 가지 차기 대권 보수층 후보에서 조사를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명실상부 보수층에서는 계속 1등이 나오기 때문에 야권에서 1등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권으로 불기 위해서는 뭐 갈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어요. 국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국회 안에 들어오면 또 초선입니다. 사실 예전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선거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장관으로 있으면 장관은 한 10명 중에 1명인데 국회의원으로 가면 300명 중에 1명 초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권에 가는 게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계속 거부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구석에 몰렸으니까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대권 가기에는 본인의 일단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기 대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당에 입당한 지 아마 3년이 채 안 된 사람이 벌써부터 보수의 재건을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보수 정당의 적장자인 것처럼 구는 게 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당내에서 있었던 경선에서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서 근거가 없는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의 어떤 공소취소 개인적 청탁이라든지 정말
당과 당이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을 만한 공격들을 마구 해가지고 본인을 부각시키는 방식이 약간 좀 검사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검사의 부를 좀 빼고 겸손하게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지만 대권 꿈도 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결국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여의도에 입성을 하게 되면 다시 복당을 해서 무슨 비대위 열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저의 확고한 입장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부러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에 대한 임기는 지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마감이 돼서 누가 나가게 되면 재보궐선거를 해서 그 남은 임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그러니까 이번 올해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짝수 연해에 맞죠.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너무나 계속 이제까지 흔들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제가 당 생활하는 한 20년 동안에 황우여 대표밖에 한 명밖에 없었고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내가 관두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장동혁 대표의 임기는 2027년까지는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야 된다 생각되고 만약에 백에 하나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내가 일단은 물러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비대위는 누구냐? 그 다음에 한동훈입니까? 그 다음부터 원희룡, 유승민 뭐 등등 괜찮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또 뭉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면 지금 조국은 평택에서 출마한다더만 한동훈은 왜 꼭 영남 고집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영남 고집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본인한테 이제 유리한 표밭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전재수 의원이 어쨌든 당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한테 유리한 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전재수 의원이 당선될 수 있을 만한 유연함도 가지고 있는 지역구라서 본인과 같은 어떤 정치적 스탠스가 먹힐 거라는 어떤 정치적 공학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붙어야 돼요. 제가 두 사람에 대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좀 하자면 조국과 한동훈과 조국이 둘 다 대권을 가든 뭐 어디 더 큰 선거를 나가려면 둘이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은 조국에 대한 수사가 정의로웠다.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지를 정의롭게 했다는 거고 조국은 지금 피해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서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 명은 수사가 잘 됐다 그러고 정의롭다 그러고 한 명은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평택을 나가든 부산 나가든 뭐 어디 하남을 나가든 두 사람이 붙어야지 한 명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그 한 명은 이득이에요. 한 명이 떨어지면 그래도 이 두 명이 예를 들어서 199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종로에서 붙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다음에 국회의원직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두 사람이 계속 종로에서 붙었기 때문에 계속 대권 후보로 성장을 나간 것이죠. 이러한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기회를 왜 이거를 둘이 서로 버리냐? 이게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초식이. 네. 그리고 최짝대기님이 대규의 이혼한 동생론 신박하네요. 네, 이혼한 동생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동생, 이혼한 전 부인의 동생하고는 연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두고 대국적으로 정치해라. 내부 싸움하다 더 큰 국가의 민주주의 파괴라는 비극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한동훈은 완전히 죽이지 못한다면 함께해라. 그 비극의 책임도 국힘이 함께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겸허히 듣겠습니다. 네. 겸허히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